자, 여러분. 지난 100년 가까이 전 세계 경제를 지배해온 아주 절대적인 규칙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중국이 지금 이 거대한 경제학의 기본 법칙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있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 이 해설을 통해 그 미스터리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글로벌 경제 흐름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 진짜 흥미로우실 거예요. 바로 들어가 보죠. 섹션 1. 기러기행 역학 이론입니다. 중국이 도대체 뭘 깨뜨렸다는 건지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일단 글로벌 제조업이 원래 어떻게 굴러가야 정상인지 그 기본 룰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1920년대에 아카마츠 카나메라는 일본 경제학자가 아주 유명한 비유를 하나 만들었어요. 바로 기러기행 역학 모델인데요. 쉽게 말해서 앞서가는 선두 국가가 잘 살게 돼서 인건비가 비싸지면 옷이나 신발처럼 사람 손이 많이 가는 제조업은 자연스럽게 더 가난한 후발 국가들한테 넘어간다는 겁니다. 마치 기러기 떼가 질서정연하게 V자를 그리면서 날아가는 것처럼요. 역사적으로 봐도 일본이 제조업 바통을 한국이랑 대만한테 딱 넘겨줬잖아요. 이게 바로 이 모델을 완벽하게 증명하는 사례였고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던 글로벌 경제의 절대적인 규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기대했던 거죠. 아, 중국도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으니까 옛날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주변 개발 도상국들한테 거대한 상승 기류를 만들어주겠구나 하고요. 중국 인건비가 비싸지면 자연스럽게 단순 제조업 일자리들이 주변의 가난한 나라들로 넘어갈 거라고 찰떡같이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과연 중국의 성공이 다른 나라들이 들어갈 빈자리를 넉넉하게 남겨두고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사람들은 이 공식 자체에 아주 심각한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섹션 2. 인구 통계학적 익명입니다.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요. 중국은 지금 기러기 무리를 떠나서 다음 타자한테 자리를 내어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똑하니 버티고 서서 모든 나라들이랑 직접 경쟁하는 길을 택했거든요. 보통 글로벌 제조업은 저기술, 중기술, 고기술, 그리고 천연 자원 기반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데이터를 보면 2010년부터 최근 2024년까지 이 네 가지 주요 범주 전부에서 중국의 글로벌 수출 점유율이 싹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하위 시장을 비워주고 첨단 산업으로 쿨하게 넘어간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밑바닥부터 꼭대기까지 전 세계랑 경쟁하면서 파이를 계속 집어삼키고 있다는 얘기죠. 심지어 우리가 이건 당연히 인건비 싼 다른 나라에서 만들었겠지 하고 철석같이 믿는 물건들조차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64%. 이 숫자 진짜 엄청난 건데요. 전 세계 30개 중저소득 국가들이 수출하는 옷이나 방직물 같은 상품들의 가치 중 무려 64%를 중국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겉보기엔 베트남이나 방글라데시 공장에서 재봉틀 돌려 만든 옷 같아도 그 안에 들어간 진짜 핵심 부가가치와 이유는 여전히 중국이 압도적으로 꽉 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0년에 개발경제학자인 렌트 프리쳇이 아주 기막힌 비유를 하나 남겼는데요. 중국은 날아가는 기러기 떼에 인구 통계학적 인용을 추가했다. 방금 들으신 그 64%라는 압도적인 숫자가 이 비유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증명해주고 있죠. 상상해보세요. 조그만 기러기들이 V자로 예쁘게 줄지어 날아가고 있는데 그 한가운데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공룡 한 마리가 턱하니 끼어들어서 생태계를 다 박살내고 있는 셈인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하나 생기죠.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중국은 옛날 일본이나 한국처럼 질서 있게 대응을 맞춰서 다음 단계로 진화하지 않는 걸까요? 이 핵심적인 미스터리를 머릿속에 딱 품고 이 거대한 현상 뒤에 숨겨진 진짜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섹션 3. 시차적 발전 경제입니다. 중국이 기러기 대응을 무시하고 혼자 다 해먹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요? 그건 바로 중국의 어마어마한 덩치 뒤에 사실상 완전히 다른 수준의 경제 여러 개가 겹겹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엄청난 빈부격차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인구가 무려 8,400만 명이나 되는 중국 최고 부자 도시 네 곳은요, 1인당 GDP가 이미 일본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인구 1억 4천만 명에 달하는 가장 가난한 4개 지역의 소득 수준은 베트남이랑 비슷해요. 한 나라 안에서 이렇게 극단적인 발전의 시차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다른 나라들에 빗대어 보면 상황이 훨씬 더 명확해지는데요.
진짜 재밌습니다. 중국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국경 안에는요, 사실상 0.7개의 일본, 6개의 말레이시아, 5개의 멕시코, 4개의 태국, 그리고 1.4개의 베트남이 한꺼번에 공존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부에 이렇게 다양한 체급의 경제가 모여 있다 보니까 중국은 최첨단 고기술 산업부터 초저가 노동 집약 산업까지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이랑 동시에 맞붙을 수 있는 무적의 체력을 갖추게 된 거죠. 섹션 4. 기러기 떼를 방해하는 드론입니다. 원래 경제학 논리대로라면 어떻게 돼야 할까요? 가난한 지역 사람들이 돈 벌려고 부자 도시로 몰려들면 자연스럽게 나라 전체의 인건비가 확 뛰겠죠. 그럼 싸게 물건 만들던 공장들은 경쟁력을 잃고 결국 다른 나라로 넘어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모든 판을 뒤엎어버리는 마지막 반전이 등장합니다. 2023년에 시진핑 주석이 아주 결정적인 발언을 했거든요. 전통 산업을 단순히 버려야 할 저단위 산업으로 취급해선 안 된다. 계속 혁신하고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옛날 중국 정책 위반자들은 인건비 오르면 싼 일자리 떨어져 나가는 걸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봤는데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그 자연스러운 경제의 진화 과정 자체를 적극적으로 막아세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 인건비가 그렇게 올랐는데 도대체 어떻게 싼 물건을 계속 만들 수 있냐고요? 중국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첫째, 일단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전통산업 공장들을 어떻게든 국내에 붙잡아둡니다. 둘째, 어쩔 수 없이 오르는 국내 인건비를 상쇄할 기발한 방법을 찾죠. 셋째, 그 방법이 뭐냐? 공장을 해외로 빼는 대신에 로봇이나 자동화 같은 최첨단 기술 혁신을 그 제일 밑바닥에 있는 저임금 산업에 냅다 꽂아버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싼 물건을 만들기 위해 사람을 쓰는 대신 최첨단 로봇을 무한대로 돌린다는 거죠. 자,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 낭만적인 기러기 비유 있잖아요. 그게 여기서 완벽하게 뒤집힙니다. 원래 야생 기러기들은 선도를 따라서 예쁘게 V자로 질서정연하게 날아가죠. 그런데요, 만약에 그 길목을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드론들이 꽉 채우고 가로막고 있다면 어떨까요? 자동화 로봇으로 공장을 돌리면서 무한히 저가 상품을 찍어내는 지금의 중국 제조업이 바로 다른 새들의 비행을 방해하는 그 파괴적인 드론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드론과 자동화 기술이 저렴한 노동력 자체를 아예 필요 없게 만들어버린다면요? 앞서가는 나라들 인건비가 비싸지기만을 쳐다보며 이제나 저제나 자기들 차례가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던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은 도대체 언제 그리고 어떻게 날아오르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100년을 이어온 경제학의 룰이 산산조각 나버린 지금 우리 앞에 글로벌 경제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게 될지 꼭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